14주차 3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 학습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함수, 최적화함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딥러닝 모델 컴파일 시 손실함수, 최적화함수, 평가지표를 적절히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딥러닝을 활용해서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딥러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자, 머신러닝하고 똑같은데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인데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이다. 자, 얼마나 사용해야 되느냐? 뭐 3개,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십 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히든 레이어 하나만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를 중간에 거치게 되어 있죠. 자, 히든 레이어 자체가 그 다음 계층에서 뭐가 되겠어요?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 출력값하고 요 가중치가 곱해져서 그 다음 값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 레이어에서 여기 쉐이프를 보시면 506 심표 13이니까 506행 그 다음에 13열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13열이라는 거 데이터 자체가 13개가 바로 그 독립 변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06개라는 얘기는 샘플이 506개가 준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 13개에 대해서 각각 똑같은 숫자로 지금 가중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 가중치하고 곱해져서 합해져서 시그마 해서 그죠? 요 합한 값을 어떻게 됩니까? 활성함수를 거쳐서 YH1 값으로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가중치와 입력값의 그 곱의 합 여기다가 활성함수를 거쳐서 이 값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값으로 사용이 된다. 자, 다음은 우리가 딥러닝으로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손글씨 이미지를 우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썼는 숫자 요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쭉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지 크기가 28 곱하기 28 픽셀로 되어 있고요. 총 데이터 수는 7만 개입니다. 자, 7만 개인데 이 중에 6만 개는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10,000개는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6만 개 가지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실제 제대로 만들었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 10,00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쓰고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요 하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28 곱하기 28 픽셀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죠. 지금 5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실제 안에 데이터를 열어보면 파일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검정색 부분은 다 0이 될 거고요. 자, 요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만 0이 하는 값으로 이렇게 쭉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러리 먼저 한번 임포트 해야 되는데, 자, 관련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볼까요? import tensorflow as tf. 자, tensorflow는 우리가 tf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우리 tensorflow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tensorflow 위에 있는 안에 포함된 keras를 이용한다 그랬죠. keras를 쓰는 게 우리가 모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수월하니까. 그 다음에 자, import numpy as np. 우리 numpy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때 numpy를 쓰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matplotlib.pyplot 얘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PLT라는 별칭으로 우리가 포함을 하면 좋겠죠. 그 별칭들 TF, 케라스, NP, PLT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별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어떤 함수 쓰느냐? 이것도 케라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mnist 데이터셋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keras.dataset.mnist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mnist 해가지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mnist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mnist.load 데이터 하게 되면 자, 얘가 반응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서 로드 데이터에서 지금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자, 총 7만 개가 있다 그랬죠. 자, 6만 개는 훈련 데이터, 1만 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이게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자, 이게 그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그 입력 값들, 그 다음에 y 값은 뭐겠습니까? 정답이죠. 지금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실제 얘가 무슨 값을 썼는지를 정답으로 해가지고 담아서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미지 보고 요거는 뭐 숫자 3이다. 이거는 숫자 9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정답은 Y 트레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훈련용 정답은 Y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용 정답은 Y 테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 Y 트레인, Y 테스트 안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겠어요? 0에서부터 9까지의 정수 값이 들어있을 거다. Y 트레인의 쉐이프는 어디 되겠습니까? 얘는 6만 개니까 그죠? 행은 6만일 거고 그 다음에 열은 1개 이렇게 되겠죠. Y 테스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쉐이프가 10,000개니까 자, 행은 10,000개고 열은 1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트레인 같으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트레인은 6만 개니까 자, 행은 6만 개고 그 다음에 이미지니까 이미지 자체가 28 곱하기 28 픽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28 곱하기 28. 그래서 3차원 쉐이프를 가지고 있을 거다. 6만, 28, 2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6만 개 데이터, 10,000개 데이터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 한 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할 때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플롯 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자, plt.imageShow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일단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how 하게 되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미지 show 했을 때 생성하기 위해서 xtrain 0이니까 뭐예요? 지금 xtrain의 첫 번째 데이터죠. 첫 번째 입력 데이터만 하나 딱 가져와서 이 이미지 데이터 아닙니까? 요거를 한번 show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5에 가깝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데이터를 한번 그 수치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가 자, 검정색 부분은 다 0이 된다 그랬죠. 다 0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아닌 부분을 보시면 무슨 값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0.5 여기도 보이고 뭐 0.1도 보이고 0.3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맥스가 1이죠. 그죠?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시면 이게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0은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규화를 거치는데 본래 픽셀 자체에는 자, 0에서부터 255 이렇게 값이 들어 있어요. 자, 이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규화라 그래요. 정규화. 정규화하기 위해서 xtrain 값을 나누기 255. 그 다음에 xtest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데이터는 다 250으로 나누게 되면 픽셀 수치에 해당되는 값을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실수 값으로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수 데이터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규화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치 계산할 때 훨씬 더 이런 그 픽셀에 의해 가지고 그 255하고 0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좀 낮춤으로써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그 예상치 수식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하고 있고요. 이 아래가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xtrain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x_train 가 46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자,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자, 데이터를 어떻게 찍었습니까? 2차원으로 찍고 있죠. 자, 하나씩 가져왔을 때 자, 데이터 안에서 i 값을 가져와서 어떻게 찍었어요? 자,
이 콜론 했을 때 형식 지정하고 있죠. 포맷 메소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자, 캐럿 .1f라는 거, 캐럿이라는 건 가운데 정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f라는 얘기는 소수점 한 자리만 찍어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엔드 해가지고 빈칸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줄 바꾸지 말고, 자, 이중 루프인데 안에 루프에서는 옆으로 찍으라는 얘기죠. 옆에 쭉 찍고, 그죠? 이걸 다 28개 찍었으면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이미지니까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결과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서 정규화를 시킨 결과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모델 구조를 작성하는 단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그죠? 여기 데이터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델 구조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모델 구조 작성할 때는 우리가 입력층, 은닉층, 음력층 여러 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딥러닝은. 그 다음에 출력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층을 1차원으로 일단 생성을 할 거예요.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인데 2차원 이미지를 한 줄로 쭉 전달하기 위해서 1차원으로 생성할 때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차원 이미지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입력을 받아주는 이 플래턴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케라스 안에 여기 보시면 자, keras.layer.flatten이라는 자,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20 곱하기 28로 되어 있는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이미지 28 곱하기 28이 자, 뭐 700 이렇게 얼마 되겠죠? 이렇게 되는 1차원 이미지 1차원 배열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입력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활성 함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활성 함수 우리가 문제의 종류에 따라가 이 분류 문제냐, 그다음에 뭐 분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문제냐에 따라 가지고 활성 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은닉층 또 은닉층이냐 출력층에 따라 가지고 활성 함수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닉층에서는 렐루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써가지고 결과값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은닉층과 출력층이 사용하는 활성 함수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 만들 때, 자, 일단 모델.시퀀설 모델, 시퀀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순차 모델을 만들어낼 건데요. 순차 모델을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차례대로 한번 잘 보세요. 자, 처음에 플래턴 해가지고 입력을 28 곱하기 28을 전달하면 이거를 일렬로 쭉 바꿔주겠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를 쓸 건데, 자, 덴스 레이어 몇 개 썼어요? 자, 200짜리 한 개, 그 다음에 100짜리 한 개, 그 다음에 50짜리 한 개 이렇게 쓰고 있죠. 중간에 3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층으로 10개짜리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는 10개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게 0에서부터 9까지 총, 그죠? 10개의 숫자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0으로 맞춰준 거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든 레이를 몇 개 썼어요, 지금? 3개를 쓰고 있죠. 200개. 그 다음에 유닛이 200개짜리, 100개짜리, 50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결과값이 약간씩 바뀌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10개로 수렴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 곱하기 28 요 2차원 배열이 입력값이 쭉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0에서 9로 바뀌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중간 관계식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값들이 다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사용하는 은닉층들은 전부 다 넬루를 쓰고 있죠. 활성함수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되는 요 출력층에서는 그 액티베이션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지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모델 컴파일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 자, 모델 컴파일 안에서 우리가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 손실 함수가 뭔지, 최적화 함수를 뭐 쓸 건지, 평가 지표를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겨줘야 됩니다. 자, 먼저 손실 함수가 뭐냐? 자, 손실 함수라는 거는 딥러닝의 예측값과 실측값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요 오차를 수치로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진 분류 문제다, 둘 중에 하나 분류하는 문제다, 뭐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요 함수를 씁니다. 자, 다중 분류 문제다. 지금 우리는 숫자 자체가 0에서부터 9 이렇게 10개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중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자,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캐테고리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범주형 데이터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정답 레이블이 범주형 데이터로 딱 전달이 되면 원핫 인코딩 형태를 해서 원핫 인코딩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실함수를 크로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줬어요. 원활 인코딩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정답 자체에 수치 데이터 0에서부터 9라는 수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정수 값 자체가 얼마 안 될 때, 범위가 좁을 때는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하게 되면 지가 내부적으로 그냥 원활 인코딩 없이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 9가 10개잖아요. 10개 같으면 아까 우리 출력층에서 출력층의 유닛 개수를 10개로 맞춰줘야 됩니다. 5개면 5, 3개면 3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류 모델이 아니라 이진, 다종 이런 분류 모델이 아니라 회계 모델, 수치 데이터가 반환된 회계 모델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 얘네들을 쓰는 게 아니라 평균 제곱 오차라는 MSE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죠? 민 스퀘어 에러라는 요거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손실함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만 오류가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자, 우리 예제에서는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터프레 쓴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 함수입니다. 자, 최소화 함수도 우리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손실함수 값을 자,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줄여 나갈 텐데, 요 가중치하고 요 바이어스를 어떻게 수정할지 수정해가는 방법, 뭐 학습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최소화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손실함수에 따라 가지고 손실함수를 바꿔치기 해도 똑같은 최소화 함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종류는 경사하강법, 그다음에 확률적 경사하강법, 아담 이런 방법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제에서도 보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화 함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손실함수하고 최적함수 배웠죠. 자, 평가 지표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분류 같으면 얼마나 분류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것도 평가하는 방법이 약간 수학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또 분류 모델 같으면은 자, 정확도, accuracy를 통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평가할 수도 있고, 재현율, 리콜을 통해서 지금 평가 지표를 둘 수도 있고 정밀도를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제에서는 요 accuracy, 정확도를 이용해서 평가 지표로 사용을 할 겁니다. 회계 모델 같으면은 얘네들 쓰는 게 아니라 평균 절대 오차라는 자, 요 방법을 평가 지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르죠, 그죠? 분류 모델 다르고 회계 모델 다르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컴파일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최적함수가 뭔지, 손실함수가 뭔지, 평가 지표가 뭔지 결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아담을 쓰고 있고요, 최적함수로. 그 다음에 손실함수로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지정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원핫 인코딩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출력층은 10개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로 accuracy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모델 컴파일까지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컴파일에서 설정한 학습 방법을 참조해서 이제 모델 학습, 반복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복 횟수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데 반복 횟수는 epoch라는 요 값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 인자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 epoch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설정하게 되면 과대 적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에는 잘 맞는데 새로운 입력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적으면은 반복 횟수가 너무 적으면 또 이것도 예측치 자체가 좀 결과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반복 학습 횟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fit 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모델.fit 해가 xtrain, ytrain에 대해서 자, 이 트레인 데이터 자체가 6,000개죠, 그죠? 이거를 5번 전체 6,000개, 6만 개입니다. 참, 6만 개 데이터를 5번 반복하면서 30만 번입니까? 30만 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반복 학습 과정을 쭉 찍었는데, 자, 보시면,
자, 에큐러시를 보세요. 로스하고 에큐러시 지표가 중간중간 나와 있는데, 자, 로스는 0.39에서 0.09, 0.06, 0.04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반복 학습하면서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에큐러시는 0.88에서 0.97, 0.97 가지고 0.98가 늘어나고 있죠. 정확도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손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값이 팍팍 줄어들면 충분히 이제 반복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자체를 반복 학습을 멈춰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학습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학습이 잘 됐는지 모델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메소드죠. 정확하게는 자, evaluat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evalu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evaluate 호출할 때는 자, 데이터를 그 학습 데이터 주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 트레인, Y 트레인, 여기는 그 우리 평가를 위한 데이터 따로 키핑해 놨죠. 그죠? 만 개의 지금 평가용 데이터를 딱 전달했을 때 결과를 예측 결과를 한번 잘 했는지를 찍어보는 거예요.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자, 여기 보시면 결과값으로 반환되는 게 손실은 0.08이다. 에큐러시는 0.97이다. 자,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한 8% 손실밖에 안 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큐러시 정확도는 97%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 우리가 95% 이상이면은 사실 뭐 사람도 사실 이게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도 애매한 그런 그 손글씨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블레이트 해보니까 97%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쓸만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할 때 우리가 predict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 배웠었죠. 자, 모델점 predict에서 자, 평가합니다. 자, 평가할 때 똑같이 X 데이터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반응가 X 데이터 자체가 만 개잖아요. 그죠? 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치도 만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 반환되는 요 프리딕트 값이 뭔지 타입을 한번 찍어봤으면 타입 찍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파이 배열로 반환이 되죠. 이게 만 개니까 만 개의 넘파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만들어질 때 결과값이 뭐겠습니까? 이게 0 아니면은 0일 거냐? 9일 0, 9 사이가 있겠죠. 자, 이 만 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쉐이프를 한번 보니까 만 개는 만 개인데 어떻게 됩니까? 만 개 곱하기 만 개 콜론 10 이렇게 돼 있죠. 2차원 배열로 나오죠. 그러니까 만 개의 행인데 10개의 칼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0개냐? 제일 첫 번째 칼럼이 0이다, 1이다.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해가지고 마지막에 9일 확률이 이렇게 수치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찍기 위해서 라운드 2 했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찍어 보니까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뭡니까? 한번 보니까 맨 위에 줄은 자, 여기 보면 7, 8, 9니까 7이라는 얘기죠. 7. 7에 1이고 나머지 다 0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데이터는 2에서 1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2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0, 1에 1이 되니까 1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는 결과를 이런 식 별로 이렇게 원활 인코딩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수행할 수 있고 예측했는 결과를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가지고 뭐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X 테스트 값에 대해 가지고 잘 나온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자, 하나의 자,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사람이 손글씨를 하나 써서 이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X 테스트 46번째 데이터가 있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가정합시다. 이미지 데이터 하나 가져와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미지 쇼 해가지고 생성해서 쇼에 출력해 보니까 자, 1은 1인데 왼쪽으로 좀 기울어진 1이죠. 자, 어쨌든 1이나 1에 더 가깝겠죠. 그죠? 자,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점 프리딕 해가지고 예측합니다. 자, 위에 X 언더바 트레인을 전달하고 있고요. 자, 근데 전달할 때, 자, 이 전달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리쉐이프에서 2차원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쉐이프를 3차원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리쉐이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로 만들어주면 어차피 28 곱하기 28은 1,28 곱하기 28 똑같죠. 그죠? 사이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로 리쉐이프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결과값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넘파이 배열이라 그랬죠. 쉐이프는
자, 10개의 칼럼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1,15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자, 라운드 프리딕트를 찍는데 자, 그냥 지금 소수점이 너무 많이 찍히니까 라운드 2 해가 소수점 두 째까지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이건 거의 확정이죠. 자, 0, 1, 1에 거의 100%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죠? 자, 이게 만약에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0.2, 0.3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자, numPy의 argument max라는 자, 아규먼트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반환하라. 이렇게 되면 그 인덱스가 바로 숫자죠. 1이 되겠죠. 1. 그럼 요 1이 맞는지 실제 정답. 실제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y 테스트 있겠죠. y 테스트 40번째 값을 가져와서 요 값이랑 딱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예측에 있는 프리딕트 예측 값이 실제 값하고 똑같구나. 이 똑같을 확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아까 97%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딥러닝을 활용해서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해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왔었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를 탐색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했었습니다. 특히 요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0에서 255의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정규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구조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입력층은 뭐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은닉층은 몇 개를 둘 건지, 출력층은 뭐로 할 건지, 출력층에서 유닛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 10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델 컴파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자, 최적함수, 손실함수, 평가지표. 그 중에서 손실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손실함수를 뭐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출력층의 개수 이런 것들, 유닛 개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자, 스파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앤 더피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모델을 학습하는 게 fit이라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는 거는 evaluate, 예측하는 거는 predict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